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솔루션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지속가능발전소 후주굿은 전 세계 두 번째로 아시아 최초로 AI를 활용해서 ESG를 분석평가하는 회사이고 2013년에 설립을 했고 UN PRI에는 2015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주굿이라는 법인이 있고 한국의 자회사로 ESG 평가 정보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SG는 투자 용어이어서 투자 시장에서 ESG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ESG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게 네 가지 ESG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ESG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플랫폼과 인센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플랫폼 두 가지는 그래서 상장사의 ESG의 성과와 리스크를 분석하는 플랫폼이고 여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ESG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장사만 ESG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도 ESG 경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사실은 투자시장뿐만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도 ESG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속가능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시형평가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게 세 번째 은행이 적용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SCR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러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ESG 분석 정보를 단순히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자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네이버의 증권이나 금융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상장사의 ESG 정보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거래소의 ESG 리스크 정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ESG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앞에 변호사님들이 이 공급망 내 ESG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규제 관련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되면서 바로 처음에 한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가 부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분업체계의 취약성도 확인하게 됐고 이것을 가장 체감한 게 미국이죠. 글로벌 공급망 분업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륙을 건너서 이루어지는 공급망의 위험, 취약성이 얼마나 큰 건지 즉 이것이 단순히 자국의 경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서 지금 지극히 공급망의 ESG를 강조하는 이유 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즉 공급망 내에서 어떤 문제가 결국에 우리 원청업체에 오지 않도록 또는 경제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급망 내 ESG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와 그 다음 페이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의 가장 핵심인데요. 공급망 리스크,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덴티파이, 리스크를 식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사실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식별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프라이어타이즈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면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완화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4개의 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Identify, Assess, Mitigate 그리고 Monitor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존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급망 내 ESG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게 됐는데 작년서부터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한 게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건가? 실사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다급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1,000개 했어요, 2,000개 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1,000개를 했던 2,000개를 했던 거기서 나온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쭉 가야 되는 건데 매년 1,000개, 2,000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들을 말 그대로 경영 시스템, 기존에 있는 경영 활동 내에 내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미 사실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2011년에 나온 유엔의 기업인권 지침이고 여기에는 이미 리스크 기반의 실사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3단계 또는 4단계의 내용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사실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은 모두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사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서 identify, assess, prevent, manage 그리고 레미디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기 어떤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렸는데 상시적인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해야 된다는 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내재화 말 그대로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ESG 경영 시스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자들은 또는 경영진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경영 의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경영 활동들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 지극히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재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가진단, 평가, 실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요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 식별된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협력업체와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사실 PDCA라고 표현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시는 것처럼 PDCA는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프로세스와 비슷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 껴맞췄는데 제품 품질은 매년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공급망의 리스크도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고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급망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즉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 전략에 따라서 또는 목표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그럼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방법들 또는 개선해야 될 리스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래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덴티파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은 많은 회사들이 일단 하기는 합니다만 이 자가진단을 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고 어세스 전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은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0개든 2,000개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 자가진단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회사는 약간 관리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식별이 되면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평가에선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어떤 리스크구나, 이건 이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구나, 이건 우리가 직접 더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는데 이건 근데 이 업종에 있는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곧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왜 이렇게 리스크가 높게 나오지라고 했을 때 실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회사를 다 실사를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사가 실사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실사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사를 하게 되는 거고, 실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ES 평가를 하는데 ES 평가는 외부의 ES 평가사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위해서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리스크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실사에서 그 결과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까라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이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컨설팅이나 또는 우리 회사 내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우리가 해결하기 되게 어렵겠네. 이건 쉽게 말해서 금융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이건 원청업체가 또 감당할 수도 어렵죠. 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개선 조치를 잡고 이것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니터링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이고 거의 다 말씀드렸고, 이미 10분이 지나서 나머지 시간은 시간이 허락한 대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실사든 평가든 아무리 빨라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까지, 다음번 실사나 평가까지는 1년의 시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들이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또는 실시간으로 이 많은 협력업체들, 특히 주요한 협력업체들의 어떤 ESG 관련한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빨리 식별하고 바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그것을 우리 경영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 탑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조금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실사 및 관리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기업 인권 지침을 기초로 해서 협력사의 코드 오브 컨덕트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선 UNGC나 OECD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실사 관련한 기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렸던 그림과 유사한 부분인 건데, UNGC의 서플라이 체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개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단계를 뒀고, 보시면 commit, 그다음에 assess, define, implement, measure, 그리고 communicate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 OECD의 2018년에 나온 듀딜리전스 가이던스 마찬가지로 identify and assess입니다. 이건 뒤에 이제 악영향이라고 했지만 리스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seize 또는 중지시키거나 방지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트랙하고 커뮤니케이트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게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급망 관리 글로벌 기업으로 가트너가 선정한 기업이 시스코라고 합니다.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1위 기업이기도 한데, 이 회사도 역시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매년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가 진단 및 실사하고 시정 조치 계획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의 프로세스를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 관리 목표는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협력사의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문서에 반영하고, 또 우리 협력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준수 서약은 어느 정도 수준도 할 것인지를 한 다음에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식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기업들 사례들도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꼭 잘하는 사례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협력사 티어 1 그리고 핵심 협력사로 나누고, 그중에서
전략적 중요도와 ESG 리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리스크가 심각한 기업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리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 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1차 협력업체는 자가 진단을 하고 핵심 협력업체는 외부의 평가기관을 활용해서 심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내재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핵심 기능을 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은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진단평가, ESG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조금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해야 되는 듀딜리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또는 매일 ESG 리스크를 전체 협력업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솔루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자가진단하고 ESG 진단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글로벌 기업은 설문 형태의 자가 평가를 실시하면서 RBA라고 하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부 툴을 활용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제3의 오디트를 통해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사합니다. 레노버 같은 경우는 협력사의 자가 평가는 매년 하지만 오디트는 또 상관없이 전체 상관없이 매 2년마다 하고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RBA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VAP라고 하는 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설문지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자사 내에 SCM 스타라고 하는 공급망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설문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는데 재밌는 건 설문에서 요구사항보다 불일치하거나 또는 법 위반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얼라시 뜹니다. 그래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현장 실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BMW 같은 경우도 역시 설문지를 통해서 공급업체의 자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한국 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자가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가 이러한 진단 툴을 만들고 있지도 않았고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등급이나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서 의미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업종마다 정말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성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점수만 나와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똑같은 어떤 회사가 평가를 하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건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든 건 ESG MBTI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이제 뭐 소개드린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되는데 사스비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슈들을 업종별로 당연히 반영했고 16가지 우리 MBTI에서 성격에 따라서 유형이 분류되는 것처럼 그 기업의 경영의 수준을 업종별로 16개로 나눴는데 이 업종이 15개니까 240여 개 정도의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에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더 자세히 평가를 해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세히 ESG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확인이 되면 이 회사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가 있으면 이 전체 2,000개의 협력업체들의 자가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회사들은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앞에 썼습니다만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신기하게도 PDCA 방식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서부터 고위험군은 제3자의 평가기관에서 실사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하겠다고 프로세스를 최근에 만들었고요. SK 하이닉스도
평가 방법을 만들고 사전 진단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층 진단이라고 하는 실사를 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 단계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외부의 ESG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업종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이슈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어떠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인지 어떤 이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리스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실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플랫폼 또는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 평가한 회사들의 수준과 구체적인 리스크들,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산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자살사 사고가 많은 것인지, 그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실사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앞에서 자가진단과 진단평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실사가 필요한 기업이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밀한 실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실사에서는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여하튼 이 실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기도 한데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실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쭉 계속 강조해왔던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인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에서는 구체적인 요건들이 나오진 않았으나 어떠한 요건들일 건지는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다만 어떠한 그 포맷을 요구할 건지는 모르는데, 이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회사이고 만약에 우리 협력업체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어보겠죠. 귀사의 협력업체인데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라고 할 때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글로벌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던스나 이런 거가 충족이 되고,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인권 실사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실히 반영된 실사를 했고, 우리는 리스크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분석을 했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로 제시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실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실사 항목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 것도 있죠. 실사에 그래서 이미 사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실사를 해왔는데, 한편을 보면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소셜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환경 이슈들이 거의 없죠. 네슬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환경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환경 실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EHS 실사를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제의 등장과 또 ESG 중대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된 실사여야 된다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강조되는 이 실사에서도 사스비의 중대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사 단계, 온사이트 실사도 중요하지만 앞단에 있어서 하는 이미 사실 프리 오딧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종합 단계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아까도 거듭드린 것처럼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거만 좀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공급망 관리 활동이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공급망 내에서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서 식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은 아닙니다만 가장 빠르게 그래도 알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2016, 17, 18년 계속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이해하는 곳이 없어서 사실 2018년에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잠깐 접었었는데요. 2018년에 국내 기업, 대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자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가
공급망 관리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협력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셀프 어세스먼트를 자가 진단을 했었습니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봤고, 두 번째로는 협력업체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당연히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한 것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급망 가시성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발생이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뭐 지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파업 발생했다고, 우리 협력업체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난주부터 우리 회사가 파업 중이에요라고 우리 원청업체한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생각보다 중요한 협력업체인데 이거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걸 빨리 식별해야, 인식해야 그 다음 조치를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실제로 우리 회사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공급망 이제 관리자들의 고민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최근 들어서 어떤 회사들 모든 협력업체들의 리스크를 사전에 가장 빨리 식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리스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또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2019년에 한 고객의 요청으로 해서 2015년서부터 19년 9월까지의 협력업체 그 회사의 1차 벤더 74개사를 찾아서 분석했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공급망의 리스크는 3.1 정도, 저희 하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험 단계였고, 내용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회계부정, 배임, 노사 갈등, 산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하죠. 그 중에서 정말 리스크가 높은 이슈들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그런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SRM 솔루션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협력업체의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고민해서 우리 내재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